예, 오늘은 2025년 9월 며칠이죠? 9월 18일입니다. 예, 새벽에 FOMC 있었죠? 9월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고, 일단 리뷰 한번 해봐야겠죠?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서, 이 자체로 중요한 내용이 있지는 않았는데, 뭐 뜯어보면 재밌는 부분은 있었어요. 재밌는 부분은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과 특별히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FOMC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니까 약간 외적으로는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지금 최근에 나온 거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사실 근데 이게 싸운다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해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파월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파월 임기가 4월인가 5월 되죠.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한 7개월 남았고 그 안에 FOMC가 해봤자 FOMC가 몇 번 열리나? 5번 열리나? 5번 맞죠? 3번? 4번? 5번인가 뭐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5번인가 열리고 그 안에서 금리 인하 몇 번 정도 할 것인가도 사실 이미 정해졌어. 어느 정도. 이미 정해졌어. 이게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파월하고 트럼프가 싸운다고 하지만 그 트럼프의 파월에 대한 공격도 여러분들이 약간은 정치적으로 보셔야 돼요. 정말로 파월에게 어떻게 뭘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파월 갖다가 파월을 갖다 욕을 하면 자기의 어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스티븐 미완이 이번에 연준 의원에 합류를 했죠. 그 다음에 쿡 이사에 대한 해임이 일단은 보유가 된 상태입니다. 소송은 걸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굉장히 복잡해. 연준이 굉장히 바깥에 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준 의원 중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강력한 연준 의장 후보가 되어 있죠.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옛날부터. 내 생각에는 월러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사함 저사함 얘기를 하던데 물론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뭐 케빈 씨나 케빈 헬세, 케빈 워시, 뭐, 이런 분들 많이 얘기들 하던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 나는 크리스토퍼 월러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딴 이유가 아니었죠. 왜? 금리 인하는,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자, 이거 점도표 한번 보실래요? 자, 이번 연준이니까 점도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번에. 자, 점도표 얘기, 이게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보시면은, 이게 저번 점도표, 이번에, 미완이 들어와서 찍은 점도표 여기 하나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저번하고 이번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나요? 그건 차이는 있지. 근데 미완이 특별히 튀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 튀지. 여기 하나 튑니다. 여기 하나 있죠. 근데 보시면 2028년도 보면 오히려 이 맨 끝에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게 미완이겠지? 근데 끝은 어때요? 사실 위에 올라와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미완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연준 FOMC 하게 되면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다. 이것도 찍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완마저도 보시면 점도표에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밑에 찍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장기거든? 우리 흔히 말 장기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밑에를 찍어놨지만, 여기는 밑에를 찍지 않아.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미완이 보기에는 이때까지 하고, 이 이후에는 차라리 성장이 강하게 나온다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미완조차도 보시면은 맨 아래쪽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3명 중에 1명이야. 그렇게 튀는 걸 갖다 생각보다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에 이게 오면서 굉장히 뭐 정치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번에 금리 25bp 인하가 9대1로 미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통일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쿡이사 있잖아. 쿡이사. 트럼프가 자르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쿡이사 같은 경우는 미완은 되게 아래쪽을 찍을 것이다. B컷 쪽을 찍을 것이다. 쿡은 동결을 얘기할 것이다. 왜냐면 트럼프가 자른다고 하고 있으니까. 월러 이사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왜냐면 차기 연준 의장 가장 가까우니까 미완과 같이 50pp를 찍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아니었어요. 미완은 사실 대통령 특명을 받고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50pp 쪽을 갖다 미는 게 맞지. 그게 도의상 맞는 거예요. 도의상 맞는 겁니다. 예. 상도의란 게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거 하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이번은 50pp를 찍는 게 맞아. 근데 장기훈은 어때요? 좀 전에 보여드려요. 장기훈은 딴 사람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연준 의장 중에서 케빈 해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가장 잘 들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왜 연준 의장에서 가장 강력한 연준 의장 후보가 아니냐면은 왜 원로보다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가 되냐면 개인의 평판이라는 게 있어. 이게 여러분들 정권은 어차피 한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영원하다고. 트럼프 말을 듣고 가가지고 뭔가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자기의 영원한 평판에 그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어이없는 짓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아주 어이없는 짓을 하진 않습니다. 원로에서도 마찬가지야.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연준의 가장 강력한 후보하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자기 연준에 정말 됐을 때 그럼 그때 연준 의장의 말을 듣지 않고 연준 의원들이 각자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다면 자기는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야? 뒷일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쿠기파도 마찬가지야. 쿠기파 해임을 당한다고 해임의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동결을 얘기하면 자기 개인 평판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다음에 연준 의원이라는 그 명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생각보다 통일됐어요. 미완은 어쩔 수 없어. 이 사람 떼놓고 그 미완도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는 다른 연준 의원과 그렇게 큰 차이를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대해서 되게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계속 정치적 압박에, 그러니까 이것도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색안경을 쓰는 거야. 상당히 이 정도면 9대1 통일 나왔고, 금리 인하 할만했냐? 왜 금리 인하 했냐? 할만했어요, 이번에. 할만했어요. 할만했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완도 생각보다 정치적이지 않았다. 트럼프 말 들었으면 50pp, 100pp 막 했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랑 묻혀있잖아. 혼자 튀는 점이 없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남들과 같다고. 그러니까 미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내어주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어야 내어주고, 장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열심히 경제 성장을 시킬 테니까 그때는 그다지 금리 인하 필요 없다는 쪽인 것 같아. 사실 저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미완 점도표를 보고 느낀 게, 나랑 좀 생각이 다른데? 오히려 내가 미완보다 더 비둘기인데, 트럼프가 내보낸 밤인데, 제가 생각해 저는 저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장기 미국의 중립금리가 저거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요. 왜냐면 저는,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믿지 않아요.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에 대한 큰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장과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이게 동전의 앞면, 뒷면, 옆면이에요. 같은 거야, 같은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장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거고, 성장이 곧 인플레이션이야. 성장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정해지는 게 금리입니다. 그때 저는 성장이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더 낮은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완보다 제가 더 금리를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통일됐다. 그림자 연준 얘기하면서 연준이 분열될 거가 얘기했지만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9대1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완도 생각보다 비정치적이다. 그 다음에, FOMC를 보면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전 이번에 FOMC 보면서 원래 늘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파월 같은 경우에 늘 기자회견 할 때 첫 번째가, 우리는 의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2가지 책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엔 되게 좀, 좀 신경이 쓰였어요. 신경이 쓰였고,
그 다음에 성명서 쭉 하고 나중에 하는데도 늘 하던 바인데 되게 신경이 쓰인 건지 아니면 좀 더 파워에 악센트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책무하는 부분이 되게 신경이 쓰여요. 왜 신경이 쓰였냐면 이번에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 제가 좀 전에 얘기하다가 나왔지만 왜 연준 의장 후보 3인 중에서 제가 월러를 가장 강력한 후보하고 얘기를 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케빈 워시, 케빈 헬스 이런 사람 얘기할 때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케빈 헬스 같은 경우는 평판이 떨어져. 평판이 떨어지면 장기채 관리가 힘들어져요. 장기채 금리. 왜냐면 이건 장기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인플레이션 관리가 안 돼. 그럼 장기채 관리가 안 돼요.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연준 이사를 했었지만 그때 연준의 유동성 확장에 대해서 QE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트럼프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아니야. 부자예요, 부자. 돈 많아. 여기 화장품 회사 알지? 로레알. 거기 4위예요. 돈 많아요. 트럼프 말 그렇게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될 때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되고 난 다음에 장기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는 월러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기 연준 의장이 가장 유력한 건 나는 케빈 헬스도 아니고 케빈 워시도 아니고 월러 이사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장기채 금리 관리를 갖다가 이번에 베센트가 얘기를 했다고. 지난주에 베센트가 얘기를 하면 뭐냐면 연준에는 두 가지 책무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 책무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연준의 두 가지 책무는 아시죠? 맨날 하는 얘기니까 파월이. 최대 고용, 그 다음에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갖다가 연준의 양대 책무하고 이러는데 사실 하나의 책무가 더 있다. 장기채 금리 관리. 이게 더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연준의 책무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연준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장기채 관리가 만약에 장기채 금리 관리가 들어간다고 치면 이건 정말로 연준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건데 지난주에 이걸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의사를 보이는가가 사실은 관심이긴 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는 되게 힘들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연준의 지금까지 하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이거는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기자하고 이렇게 질문 받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기자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기채 관리에 대해서 연준의 책무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연준의 책무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전에 장기채 금리 관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파월 의장한테. 그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당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준은 두 가지 책무만을 수행해왔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채 금리라는 것은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조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동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부를 한 거지, 일단. 거부를 한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는 뭘로 하겠다? 연준의 양대 책무를 갖다가 잘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장기채 금리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나 또 뭐에 영향을, 뭐하고 얘기해? 인플레이션의 성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근데 연준의 책무에 뭐가 들어가요? 인플레이션 관리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열이 되면 금리를 쫙 끌어올린다고요. 즉 이것도 금리를 쭉 끌어올려서 뭘 만들어? 경기 침체를 만든다고요. 경기를 갖다 둔화시키는, 침체가 목적은 아니야. 둔화를 시킨다고. 이런 식이 되면 장기적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쭉 했잖아요. 2022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여러분 채권 전문가
중에서 뭐 TV도 뭐 자주 나오죠. 채권 전문가분께서 전망하실 때 여기 금리 인상을 하면 여러분들은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쫙 떨어지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라고 전망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전망한 분이 되게 많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금리를 쭉 올리게 되면 성장이 깨지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는 성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신 분도 많고 실제로 이번에 금리 인상 여러분 초반부에 금리 역전 나왔다고 했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다고 했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금리는 높고 단기 금리 낮거든. 단기 금리가 올라오면 장기 금리 위에 올라왔다는 얘기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장기 금리는 오르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셨던 말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야.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때 뭐가 됐지? 수급이 꼬여버렸어. 국채 발행을 바이든 정부의 국채 발행 너무 많이 하면 수급이 꼬이면서 장기 금리가 빵 하고 뛰어버렸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 국가 재정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또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높이 유지가 됐다고요.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상황이야.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고 금리를 쭉 올려 성장이 깨지면 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왜냐면 리스크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위험 자산보다는 위험이 적은 채권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 그게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성장이 깨지니까 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연준의 양대 책무를 갖다가 잘 운영을 하면은 장기채 금리는 관리가 가능하다. 만약에 뭐 틀린 얘기하고 하기는 그래. 틀린 얘기가 하기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거부한 거예요. 미 정부에서 얘기하는 니네 장기채 금리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와 라는 말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게 거부를 하긴 했는데 또 그냥 그렇게만 보기 그런 게 이 부분에 있어요. QT. 현재 QT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QT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QT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QT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QT라는 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거 대체 대조표 축소하고 있는데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파는데 뭘 파냐면은 파는 게 연준의 대체 대조표가 가지고 있는 게 단기 채권하고 장기 채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MBS 모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하는 건 뭐냐면 매도하는 게 장기채를 매도하고 있어요. 이걸 매도하고 있어요. 이걸 매도해요. 그러니까 QT가 장기채를 매도합니다. 그럼 장기채가 시장에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장기채 공급이 많아지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는 오른다는 얘기죠. 예. 가격 하락은 꼭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고정금리 자산이기 때문에 고정금리 자산은 수익률 똑같지? 가격분의 수익이지, 수익. 근데 고정금리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인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여기 쭉 하락하면 수익률은 올라가지. 제가 며칠 전에 페북에 썼던, 욕했던 건 똑같은 거지. 금리가 인상 시기에는 여러분들 리츠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왜?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수익률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식들 배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마 배당률도 올라갈걸? 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배당을 더 많이 받아야 좋지. 배당은 똑같은데, 고정금리 자산이니까 배당, 수익률은 똑같은데,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뭐가 좋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리 상승한다고 리츠 수익률 오른다고 리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 그거 파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가격이 하락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걸 갖다가 타깃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어. QT. 근데 그럼 QT를 갖다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QT를 하는데 QT를 진행하면 장기채를 팔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이것도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 쪽에서 나와요. 이것도. QT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질문도 좀 웃겼는데 제가 좀 QT를 도대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게 답변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깔끔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 깔끔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뭐하고 얘기를 하냐면 파월 의장이 우리가 QT를 하고는 있는데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이거는 정말로 아주 작은 부분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많은 요소 중에 아주 지극히 적다. 즉 거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QT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좀 웃기지. 생각해보면 연준에서 양적 완화, 이게 QE죠? 그 반대되는 게 QT입니다. QE를 하느냐 QT를 하느냐는 이 의미상도, 이 의미만 가지고도 시장이 주는 거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QE와 QT는. 여러분, QE가 뭐 양적 완화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연준이 나와가지고, 내일부터 양적 완화하겠습니다 하면 주식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늘로 날아갑니다. 자산들. 하늘로 날아가요. QT가 의미가 없지는 않아. 물론 뭐 규모 보면은 그게 많이 줄였으니까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이제 그 의미가 적지는 않은데, 연준 의원 파월 의장이 QT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도대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뭐, 보니까 계속, 이거는 그냥 매우, 그냥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영향도 주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QT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합니다. 이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QT도 멈출 때가 얼추 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의미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그 정도 의미가 없다면. 근데 이거는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나온 건데 더 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는데, 연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연준에서 지금 QT를 할 때 파는 게 장기채하고 모기지, MBS인데, 사실 이거는 없는 게 맞아. 이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마다 각다 그 보유한 자산이 틀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회사채까지 합니다. 회사채는 리스크가 높지. 근데 이것도 리스크가 없지, 사실 없지. 사실 없지만은 국채에 비하면 그래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리스크가 높은 쪽은 일단은 연준 같은, 미 중앙은행은 일단 리스크가 있는 쪽은 취급을 안 해요. 이건 각 중앙은행마다 성격이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합니다.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해요. 회사채 같은 것도. 그런데 미국에는 지금 뭐하고 하고 있냐면, 작년, 재작년에 나온 건데, 장기채를 자기들은 전부 다 빼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채는 계속 QT를 축소해가지고 자기 보유 자산을 갖다 단기채 위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리스크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QE를 해야 되잖아. 그때 장기채를 매수하고 단기채를 파는 거지. 그러면 자기 보유 자산의 총액의 변함이 없이 QE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장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장기채뿐만 아니라 단기 자금도 문제 생겨요. 장기채를 뭐 매도하고 장기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별로 뭐 그다지. 단지 그건 있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지금 미국에서 뭘 하고 있죠? 작년에도 계속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있잖아. 그럼 단기채를 매수하면은 단기금리를 갖다, 미국은 현재 단기채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로 조달하는 채권에 금리를 내서 비용을 낮춘다는 의미는 있겠지. 그러니까 재무부가 발행하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원래 바이든 정부부터 있어. 그러니까 옐런 있을 때부터 옐런이 단기채 발행하고, 그러니까 연준은 단기채는 매도를 안 하고, 단기채까지 시장에 내놓으면, 그러니까 약간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약간 합을 맞춘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단기채 위주로 발행한다. 연준은 단기채는 매도 안 한다. 그리고 장기채만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이번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QT의 의미를 갖다 그 정도까지 축소한다면은, 계속 들으면 느낀 게 뭐냐. 아니, 그 정도 축소할 거면은, 그 정도 시장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의미 축소해서 얘기할 정도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QT 쪽도 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FOMC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FOMC 자체만 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연준의 양대 책무 중에서 고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고용 리스크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원래 원래 금리 인하가 5월. 근데 이거는 2월달 나온 거 보고 폐기했죠? 6월에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9월에 있잖아. 제 생각보다 석 달 늦어졌어요. 이게 늦어지게 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중 하나가 고용이었거든. 고용이었다고. 고용이 너무 잘 나온 거야. 고용이 너무 잘 났다고. 너무 잘 나왔는데 이번에 대규모 후정이 되면서 그 고용 수치가 다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고용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용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고용 같은 경우는 되게 기묘해요. 되게 묘합니다. 되게 묘해 보시면. 근데 고용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기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고용의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용이 지금 리스크가 뭐냐면 고용의 균형이 맞아 있어요. 고용의 균형을 맞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범률을 기준으로 잡거든. 시범률 같은 걸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구직자와 일자리의 비율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을 보는 건데 지금은 이게 두 개가 다 내려갔어. 일자리를 공급하는 부분도 축소가 됐고 일자리의 수요도 축소가 됐어요. 일자리 수요 축소는 왜 나왔죠? 이민 정책. 이번에 한국 분들도 막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기사 나왔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 한국에서 그 대기업에서 미국이 요청해서 들어간 미국에 자국에 투자해달라고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들어간 분들도 그런 대접을 받을 정도면은 미국에서 그냥 이민을 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겠지. 구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노동 참가율도 이렇게 떨어져요. 미국에. 그러니까 일자리 안 구하고 숨어 있는 거겠지. 노동 참가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직자도 떨어지고. 근데 일자리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떨어지는 거야. 되게 기묘한 균형이야, 지금. 사실 지금 노동시장은 균형이 잘 맞아 있는데 이게 되게 기묘한 균형이야. 보통 우리가 노동시장이 균형이 맞아 있으면 우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파워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동시장이 균형이 맞으면 우리가 보통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기묘한 균형이기 때문에 이걸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현재의 균형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열심히 이민자를 잡아넣어가지고 맞는 균형이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맞는 균형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용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거는 파월도 그렇지만 연준 의원들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체로 연준 의원들도 인플레 수치 시간이 되면 보여드려도 좋은데 인플레 수치 나온 것도 봐도 인플레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지만 누적적이다. 이 두 말이 사실 어떻게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관세가 인플레에 영향을 주기는 준다. 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덜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많은 분들이 인플레 관세하면 물가 상승률 위에 1, 2%가 뛸 거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인플레이션이 뭐야?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이쪽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지. 저도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물건 가격을 왜 안 올려요? 너무 착해서 안 올리셔? 얘가 이거 물건 가격을 올리면은 소비자가 힘들까봐? 아니지. 밥값 왜 안 올려요? 밥 먹는 분들이 힘들까봐? 서민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게 안 올려요? 아니지. 소비자가 못 받아주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의 상승이 하는 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물건을 올려도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올린 거하고 올리면 마진이 늘어나지. 하지만 판매 수량은 줄어든다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마진은 많이 증가하지만 판매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고. 그렇죠? 곱하기니까 적정선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팔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소비자의 상태가. 제가 관세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을 거라고 해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가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야. 소비자의 소비력이. 구매력이 살아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많이 줄어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 줄어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미국의 상품 물가 여러분들 미국 상품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상품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관세 전에 상품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가 2.5
if 뭐 2.9 나오니까 상품 인플레이션도 뭐 2. 몇 프로 뛰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0%대요. 마이너스야. 0%나 마이너스예요. 상품 물가가 0이나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 각 부분마다 다르지만 0%대 뭐 1%대 마이너스 이래요. 무슨 얘기일까? 구매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야. 저는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그렇게, 왜냐면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사기가 힘들어. 그동안 오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소비자의 구매력이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수출국, 수입국, 그 다음에 소비자가 관세는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자, 물건 가격이 오르면은 수출국이 일부 부담합니다. 수입이 일부 부담해요. 그리고 소비자 부담에 소비자는 구매력이 없어. 그래서 수입업자가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다고. 그럼 수입업자들이 힘들어지겠지. 그럼 이렇게 힘들어지게, 이렇게 침체가 되겠지. 이때 뭘 해줘요? 여기에서 세금 지원.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관세 법안 낼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트럼프의 관세 법안이 왜 관세랑 같이 나온지 생각을 해보셔봐. 관세가 적용이 되게 되면 수입업체들이 이걸 갖다가 소비자에게 전가를 못하게 되면 수입업체들이 힘들어진다. 수출업체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고, 근데 이거는 미국 밖이잖아. 미국이 알 바 아니야. 근데 미국 안에 있는 건 수입하고 소비자하고, 이때 수입 쪽에다가 뭘 내줘? 감세를 내준다고. 그래서 일부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입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결국 이 말씀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거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미국에서 왜 관세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얼마 안 나오고 있는가하고 이유를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야. 소비자가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다음에 수입업체들 이것도 세금에서 어느 정도 벌충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 관세 부분은 제가 하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11가지인가 얘기했죠. 관세를 갖다 부과해도 물가 상승률이 물론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크게 안 나오는 이유 제가 11가지인가 해가지고 쭉 계속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쨌든 그래도 연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관세가 인플레에 전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적다. 이거는 그냥 버틸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버틸만한 수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수입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구매력이 구매력이 엉망이니까 전가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나중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전가하겠지. 그래서 누적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데 누적적이 무슨 뜻이야? 물어보신다면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아마 절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은 결과는 이겁니다. 일단은 3.25. 지금이 4.25죠? 즉 100bp. 100bp는 뭐예요? 25bp씩 하니까 25 곱하기 4입니다. 즉 4회의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패드와치 한번 볼까요? 금리나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금리나 패드와치. 자, 패드와치 지금 어떻게 보이나 봅시다. 여기 패드와치 보시면은 시장의 금리를 어떻게 보고, 일단은 어떻게 보냐면, 자, 다음이에요. 다음에 금리 인하 확률. 동결도 좀 있죠? 근데 동결도 있지만 이 정도면 뭐 압도적이죠? 금리 인하한다. 그 다음에 2025년 10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금리 인하한다. 금리 인하 세 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10월, 12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올해 두 번.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이렇게 동결이나 뭐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3.5. 그 다음에
26년 4월 달에 보시면 3.5에 3.25, 3.25. 그죠? 내년 6월까지 3.25. 이렇게 되면 한 4번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요 정도 그냥 보고 있어요. 패드같이 보고 있는 거는. 파월 임기가 몇 월 달까지도 와? 5월이었나요? 가물가물하다. 여러분들 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거는요.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갖다가 일단 점도표를 보셔도, 점도표를 보시면, 점도표 이렇게 하면, 점도표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저번이에요, 저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여기, 혼자 계신 미화님 제외하고 본다고 한다면은, 원래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이쪽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원래. 4.25잖아, 4.25인데, 지금 4.25에서 4.0, 지금 요 정도 선인데, 밑이 더 많지. 그래가지고, 한 여기 어디쯤에 돼 있어요, 여기. 두 번 인하하면은 지금 3.75 정도지, 3.75, 요 정도. 요 정도 선이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도 요 정도, 2번 정도 인하.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게 좀 그건데, 여기 제일 많은 게 요 정도 선이잖아. 금리 인하 한 번 정도인데, 한 번이나 2번 정도,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근데, 요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어차피 이 이유는 파월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파월 물러납니다. 파월도 물러나고 이창용 총재님도 물러나요. 예. 이창용 총재님이 4월까지고 파월이 5월, 6월인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파월 임기가 몇 월까지더라? 나이 들면은 헷갈려요. 제가 맨날 얘기를 하면서도 파월 임기 6월이네, 6월. 예, 6월입니다. 파월 임기가 6월이네요. 예. 파월 임기 6월 전까지 그럼 금리 인하가 3.25니까 금리 4번을 한다는 거잖아.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올해 2번 하고 내년에 파월 임기 전까지 2번 해서 100bp 정도 내려간다. 그래서 금리는 기준금리 3.25 정도까지 된다. 요 정도까지가 일단은 되고, 크게 중립금리로 봤을 때 그러면 요 정도 되면은 이 뒤 얘기는 사실은 이 뒤 얘기는 몰라.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점도표라는 게 사실 1년 안쪽까지도 잘 안 맞지만 잘 안 맞아요. 점도표라는 게 원래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 그냥 지금 봤을 때 어떻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계획은 아니야.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점도보다 틀렸다고 욕을 할 필요도 없어.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지금 봤을 때 이 정도일 것 같다는 뜻이지. 두 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bp 이나 정도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100bp 이나로 모아줬다. 파워의 그 퇴진 전까지 요 정도 100bp 4번 정도 금리 인하는 나올 것 같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그 FOMC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어떠냐면 약간 비둘기, 약간 매파로 본 것 같아요. 약간의 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약간 매라고 봤냐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보시면,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가 이런 부분일 거야 아마. 보시면은 내년 금리가 여기 2026년이잖아. 요 정도예요. 그 다음에 내후년에도 한 요 정도거든. 그 뒤에도 보시면 이게 장기 중립금리가, 장기 중립금리도 요 정도야. 그냥 3% 정도에 있는 거야, 장기 중립금리가. 그렇죠. 이렇게 4번 정도 내리게 되면은 3.25 정도 되죠. 4.25니까. 그래서 3.25하고 3.0 중립금리는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서 얼추 중립금리 수준까지 내려온 거지. 3.25 정도가 되면은. 요 뒤에는 크게 여기 없으니까 혹시 더 내려갈 부분이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아래쪽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매파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매파적이라고 본 것 같고, 이게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봐도, 성장이나 이런 부분 보면 연준에서 이렇게 한 거 성장이나 이쪽을 보셔도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건 성장이고, 이게 2번 겁니다. 2번 거. 요게 그림자가 남아있는 거죠. 희미한 거. 이게 저번 거. 변화한 선인데, 성장을 봐도 맨 위에다 찍은 게 미완이거든? 근데 대체로 보면은 미완이 위에다 찍었다고 하지만 그거 보면 대체로 이렇게, 이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성장도 봐도 대부분 요 정도, 이 정도, 봤을 때 2%대 정도 보는 것 같고, 실업률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모여 있죠.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도 보면 어때요? 이게 지난번인데, 왜 지난번보다 일로 보였죠? 2.9에서 3.0. 올해는, 내년에도 일로 다 보였죠? 어때요? 약간 위쪽으로 갔잖아. 그쵸?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약간 이게 저번 거야. 이게 저번 거야. 이게 약간 이쪽을 본다는 얘기야. 약간 내년에 이쪽을 본다는. 조금 더 위에 석 달 전에 본 것보다 물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게. 이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네. 인플레이션. 예. PC가 요 정도 좀 더 높아질 거다. 왜? 관세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세가 약간 누적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주니까 시장에서는 물가를 갖다가 석 달 전보다 좀 더 위쪽을 보고 있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가 뭔가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았다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약간 실업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받은 느낌은 중립금리 상당히 지금 현재 제한적인 금리 상태인데 고용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현재의 제한적인 금리 상황을 아래쪽으로 내리겠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흔히 말해 정상화. 비정상이 정상화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비정상이에요. 긴축적이라는 얘기, 제한적인 통화 상태한 게 비정상이라는 얘기니까 비정상적인 걸 이제 정상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 침체에 대한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그냥 어떤 특별한 필요에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 상태가 되니까 금리도 지금이 상당히 긴축적이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중립금리는 한 3% 정도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리겠다. 요 정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왔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도 내년이 생각보다 높네. 이렇게 보니까 많이 매파는 아닌데 많이 매파는 단기적으로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파월이 물러나기 전까지 요때까지는 같이 금리 인하 4번 보는 거는 뭐 시장에 보통 뭐 시장에서 보는 뷰나 연준에서 보는 뷰나 참 차이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하게 매파적은 아닌데 약간 뉘앙스는 약간 매파하기보다는 덜 비둘기적이다. 급하지 않구나 정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의 반응이 나왔냐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보시면 보세요. 일단 채권금리입니다. 채권금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미국 쪽에서 미국 채권금리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뚝 떨어졌다가 뚝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둘기적인 아니에요. 뭐 많이 튄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잖아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이게 상승을 했다고 보실 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그냥 전체적인 뉘앙스가 보니까 살짝 올라간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매파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야. 그냥 약간 덜 비둘기다. 네가 덜 급하구나 정도 수준이에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인플레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약간 높이 보는구나.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덜 급하구나가 되니까 아무래도 통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러 같은 경우에 약간 어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약간 올라가고 있고 통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미국 통화 이렇게 약간 위에 올라간다 하고 본다면 한국 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환율은 위쪽으로 뛴다고 봐야겠죠. 한국도 환율 이렇게 되게 비슷하지? 보시면 되게 비슷하죠, 지금. 채권금리 움직인 거와 달러 움직인 거와 원화 움직인 거 다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그러면 조금 덜 풀리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암호화폐는 계속 잘 떴네.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이거는 오늘자니까 오늘 약간의 영향을 받았죠, 쪽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딴 나라들 채권도 볼까? 어땠는지 봅시다. 이런 데도 영향을 줬나 봅시다. 이런 데는 뭐 크게 영향을 준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유동성이 조금 덜 풀린다고 하니까 금 쪽에도 영향을 줬는지 봅시다. 금 쪽도 약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왜냐면 유동성이 덜 풀린다고 하니까 덜 풀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금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금이 딱 하나의 영향을 받지 않아. 딱 안전자산 하나만도 아니고 유동성의 영향도 받고 뭐 기타 등등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뭐다? 약간 연준이 들어갔구나. 그 유동성의 확장이 조금 덜 하겠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요 정도예요. 요게 재밌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중 후반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파월도 그렇고 옐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작년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뭐가 된다고? 물가 주거 부분, 쉘터 부분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듣던 경제 뭐 이렇게 방송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공급량이 줄고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쉘터 부분에 그러니까 렌트 부분에 가격의 상승이 발생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렌트비가 상승한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경제방송이나 이런 거 들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미국 신문이나 이런 데는 그런 발언들 많이 나옵니다. 파월도 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옐런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금리가 오히려 쉘터 부분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했던 게 파월도 정말 중요한 거는 주택 부분에 정말 중요한 거는 공급이다. 공급이 지금 너무 적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택의 공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은 렌트비는 하락하겠죠. 그럼 오히려 물가를 하락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저 PC에 대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물가 수치에 대해서 자, PC 수치 보시면 PC 수치거든.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PC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잘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이거 주거비 부분이에요. 사실 CPI 부분이 더 그렇죠. CPI 부분이 더 그런데 CPI 부분이 여러분이 OER도 0.4 또 뛰었습니다. 예. 뭐 주거 부분, 쉘터 부분에 뭐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던 분들이 이번에 또 뛰었어요. 0.2, 0.3, 0.4로 또 뛰었습니다. 왜냐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렌트비가 여러분들 전세 가격 언제 뛰어요? 입주 물량 없을 때 뛰잖아. 그런 식으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근데 이 공급이 왜 부족해? 금리가 올라가 버렸다고. 금리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주택을 갖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지금 금리 올라가니까 PF 2달 안 되죠? 2달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지지. 집을 사야지 렌트를 놓을 거 아니야. 사야지 렌트를 놓죠. 일단
집 안 사고 렌트 넣는 방법은 없잖아. 누군가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기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고. 수익률보다 모기지금리가 높아. 그럼 누가 그걸 사서 렌트를 놓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렌트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렌트비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비용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다시 재공급이 발생을 합니다. 시장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비용보다 수익이 커야지 공급이 시작되는 거야.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수요가 생겨야지 공급이 시작되는 거니까 결국은 공급이 시작되는 얘기도 맞는 얘기지. 그래서 이 얘기를 다 이번에 또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좀 금리가 많이 내려가야지, 요 정도 내려간 거 가지고는 큰 영향은 못 줄 것 같긴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택 공급이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또 강조를 한번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 부분도 되게 상식적이에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이 그렇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은 렌트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렌트비가 하락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월이나 옐런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지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해야지 쉘터 부분에 렌트비가 내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인플레 수치는 낮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 미국의 쉘터 부분의 수치를 보면은요 아마 CPI가 2% 초반대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쉘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높아요. 여러분은 CPI에서 쉘터 부분 차지하는 게 워낙 높고 그 쉘터 부분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OER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렌트 이것도 있지만요. 둘 다 수치가 되게 높아요. 얘네 수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딴 수치가 아무리 물가 상승이 낮게 나와도 실제로 CPI나 PC는 조금 주거 부분의 비율이 적습니다. CPI보다는 PC가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어. CPI보다는 PC가 좀 더 낮게 나올 거예요. 왜 낮게 나오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커요.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게 CPI가 커. PC는 적어요. 근데 주택 부분은 파워웨이 얘기했듯이 현재 공급량이 없는 상태야. 공급량이 없는 상태고 현재 착공 수치부터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까딱하면은 쉘터 부분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금리 부분에 지금 저는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금리 부분을 낮게 유지를 해가지고 주택의 공급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현재 미국의 CPI 수치는 제가 보여줄 필요가 있나?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국 노동통계청입니다. 그냥 말로 하면은 그냥 제가 보세요. 자, 모든 항목에서 주거 부분 제외합니다. 주거 부분을 제외하면 지금 물가 상승이 얼마나 2.3 나와요, 여러분 지금. 주거 부분을 제외하면요, 주거 부분 제외한 값 보세요. 2.5, 2.3. 이것도 사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거야. 이렇게 하고 서비스가 높은 거잖아요, 지금. 서비스가 높은데 이 서비스가 왜 높냐면은 쉘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쉘터 부분 되게 높아. 그 외에 상품 부분 보실래요? 상품 부분 몇 나와요? 1.9 나와요, 지금 보시면. 내구재, 비내구재 1.1 나와요. 연준의 목표치인 2% 초반보다 훨씬 낮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상품들 수치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값 나와요, 지금. 근데 왜 플러스가 나오느냐? 주거 부분이 4.0이 나온 거야. 근데 주거 부분이 CPI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다? 44%예요. 절반 차지해. 절반 차지하는 주택 혼자 4을 찍고 있다고. 그럼 이게 2가 되려면 나머지 부분이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나머지 0 나와야지 평균 아니에요, 평균. 얘가 비중이 44거든? 근데 얘가 4%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2%가 가능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2% 연준이 목표하는 2% 수치가 나오려면요, 주택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거 떨어져야 돼. 이거 안 떨어지고는 답이 없어. 얘가 비중이 44거든? 거의 절반 가까이인데 얘가 4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 합쳐가지고 나눴을 때 2가 나오려면 몇이 나와야 돼? 나머지가? 물가 방분율? 0. 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주택 부분은 어떻다고요? 금리를 올리면은 주택 부분은 오히려 렌트비가 상승합니다.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제가 금리 인상 가지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이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잡혀. 주거부분을 낮춰야 되는데 주거부분이 전체가 100인데 이 45%가 주택 부분이야. 근데 얘가 평균이 4.0이 나와. 4.0이 나온다고. 그럼 이 전체 평균이 2.0이 나오려면 얘가 몇 나와야 되냐고. 얘가 0 나와야 돼요. 0. 아니, 50은 안 되니까 정확히 0은 아니겠지. 한 1%나 나오면 되겠지. 얘가 4.0이니까. 그러면은 더해가지고 나누면 2.3이나 2.2 나오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 여러분들 얼마 전에 물가 확률 2.3 나왔잖아. 그때 여러분 이 수치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상품 쪽? 상품 쪽 다 마이너스 나왔어요. 다 마이너스 나와줘야 돼. 그럼 이게 올바른 거냐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게다가 주택 부분은 뭐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렌트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와 상관이 없다고. 근데 금리와 상관이 있는 이쪽 부분은 이미 제가 아까도 그 관세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죠. 소비욕이 없다고 본다. 왜?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 회사들이 왜 마이너스 수치라는 얘기는 물건 가격을 내었다는 얘기거든. 회사들이 왜 물건 가격을 내었을까? 안 팔리니까. 그래서 제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관세가 돼도 아마 소비자에게 전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를 갖다 올리면 이미 구매력이 떨어진 상품 쪽에서는 더 잡을 게 없어. 이미 이쪽에서는. 잡을 만큼 다 잡았어. 빼놓고. 그리고 잡아야 될 거는 주택 부분인데 주택 부분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든다고요. 이번에 파월도 얘기를 했잖아. 본인이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공급량이 증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얘기해서 공급량이 증가하면 렌트비는 떨어지겠지. 이거 기본이잖아. 시장의 기본이잖아.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기본이잖아. 근데 지금 뭐 어떻다고?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파워웨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부족하다고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비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내린 거 지금 뭐 내린 걸 두고 연준이 트럼프에게 굴복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 상태야. 이렇게 금리가 높고 모기지가 높은 상태면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파월도 그 얘기를 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모기지 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QT를 멈추면 또 뭐가 있죠? 모기지 금리, MBS 매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QT 하면서 연준이 QT 멈추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아마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택 가격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주택 가격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이 나오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공급량이 증가는 가격이 상승해야 증가하는 거야. 가격이 하락하는데 증가하는 건 없어요. 당연한 얘기잖아.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렌트비가 내려갈 수 있다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우리나라는 주택은 빵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옛날 20년 전부터 주택은 빵이 아니다고 얘기하면 강의를 하는데 미국 주택은 약간 빵이에요. 미국은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짓는데 1년이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내려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주택을 공급이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뭐 이렇게 4년씩, 그냥 3년에서 4년이 걸린 게 아니라 1년 안쪽으로 끝나기 때문에 1년 정도 시차를 두면 이게 주택 쪽의 인플레이션 수치도 쉘터 부분도 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금리를 낮추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저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가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통계 수치를 나온 거 보고는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심각한 부분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택 부분입니다. 주택.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험을 주택 부분 자, 보세요. 얘네가 3.5, 4.0이야. 얘네가 이렇게요. 이렇게.
게다가 비중도 크다고. 이 비중 큰 게 얘네가 4%를 찍고 있는 거고. 렌트비.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건 OER. 등가임대요. 근데 이건 모두 다 뭐야? 금리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오히려 얘는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얘네가 증가하는 관계예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렌트비는 증가해요. 증가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증가하는 쪽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등가임대는 뭐예요? 자가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을 갖다가 월세 넣을 때 얼마를 줄 것이냐인데 이것도 비용하고 관계됩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게 돼. 근데 나머지 수치들을 보시면은 나머지 수치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뭐 에너지도 뭐 0.2, 음식은 좀 많이 쪘죠? 음식 좀 많이 쪘지만 나머지 수치들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시면은 상품 쪽 보시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주거가 높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금리는 조금 낮게 이런 식으로 좀 정상화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게 주거 부문의 인플레이션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급을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택 가격 하락하고 그다음에 주거 비용은 다른 얘기예요. 이게 같은 거 아닙니다. 주택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아니라 주거 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에는 주택 가격이 들어가? 아니, 주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미국 물가에 주택 가격이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있나? 그게 아니라 주택 가격을 주거비로 전환시켜서 들어가요. 이 항목을 OER이라고 불러. OER이라고 부르는데 가격이 들어간 게 아니라 OER로 환산해서 주거비로 들어갑니다. 이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오르고 공급량이 증가하면 주거비는 하락해요. 그 물가에는 주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미국 물가 상승률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번 FOMC가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이 자체만 봐가지고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장의 뷰와 얼추 같다. 파월 의장이 물러나기 전까지 금리 인하 4번 정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음 의장에게 맡겨와. 이 정도입니다. 네, 간단하게 FOMC 리뷰 살펴봤습니다.